안녕하세요.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상속재산 재분할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서명 전에 검토받아야 할까요? 술 취해 폭언하는 엄마 신고할래요? 쌍방폭행 시 부상이 더 심한 사람이 합의금 받는 건가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층간소음 관련해서 살해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정부나 뭐 지자체 등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여러 번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최근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군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이제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한 사건인데요. 한 빌라에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제 양주경찰서에서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위는 이제 40대 A씨와 50대 B씨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모 빌라에서 서로 윗집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사건이 통상은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이제 윗집에서 쿵쾅거려서 아랫집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은 조금 특이하게 아래층에 사는 B씨가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윗집에서 아랫집에 층간소음을 주장한 조금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오후에 이제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항의를 한 사안인데요. 당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고 오후 1시쯤에는 A씨가 격분을 해서 이웃인 이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에 A씨는 직접 이제 119에 신고를 했고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싸움이 격해져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양상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관련해서 하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작년 4월 정도에 선고된 판결인데요. 문을 3개 닫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이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인 30대 여성 B씨를 이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용해서 인근 고성군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에 이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징역 30년에 이제 위치 추적기 2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고 그리고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범행 이후에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를 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멈추지 않았으면 추가 인명피해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을 내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살인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처럼 통상 뭐 1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 정도 사이로 지금 구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층간소음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과거 폭행 전력까지 있습니다.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는데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좀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이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적절한 형량이었다고 보시나요? 뭐 이게 사실 살인죄도 형량의 이제 기준이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규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서 30년 사이가 지금 구형이 되고 선고가 나고 있거든요. 네. 통상 30년 선고가 되면 최대형이기 때문에 최고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면 약간 중간 정도의 판결이 선고가 된 거고요. 사실 이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이분의 행위라든지 그 전후의 상황이라든지 반성을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참작이 되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아주 낮은 형량이라든가 아주 높은 형량이 선고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협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나요? 네, 이제 이 사안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경에 이제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던 B 씨와 그의 아내 C 씨를 흉기로 협박한 그런 사안인데요. A 씨는 B 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면서 관리사무소에 이제 항의를 한 사실을 알게 돼서 화가 네. 나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 층간소음으로 이제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화가 나서 항의를 하신 사안이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B 씨 부부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나와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단독 판사님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제 뭐 A씨 범행에 대해서 협박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흉기로 협박을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단지 화가 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하거나 또 살해를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근데 참 어느 정도 소음이 층간소음인지 이 기준도 사실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데시벨이 있기는 하고요. 네.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낮에는 39데시벨 그리고 밤에는 34데시벨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끊이지 않고 또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죠. 네,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관련된 기준을 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데시벨 기준 낮에는 39, 그다음 밤에는 34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면 일단 층간소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략 몸무게가 한 20에서 30kg 정도 되는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에 해당을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내는 소리, 일명 이런 거를 뭐 발망치라고 하는데요. 이 네네. 정도의 소음이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소음 제공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배상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8월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
殺菌제를 도입하는 등 층간소음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뭐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앞서서 그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데시벨 기준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이게 관련된 규칙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층간소음의 범위를 뭐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눠서 직접 충격 소음은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에 관련된 네네. 거고, 네. 이제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하거든요. 관련한 이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이제 애견이 짖는 소리, 그 다음에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상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층간소음의 범위나 기준도 마련돼 있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노력 중이지만 정작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은 좀처럼 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이제 뭐 층간소음 관련된 부분이 사실 데시벨을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주관적인 측정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도 어렵고 또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네. 사실 층간소음은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정부가 준공 때 사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뭐 소음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시공 기준을 만들어서 공사 단계부터 이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소음 저감용 매트랑 실내화, 그리고 도어가드, 의자 발사계 등을 사용하는 뭐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층간 소음은 뭐 기준이 정말 명확하지가 않고요. 사람에 따라 이게 층간 소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시공 단계에서 그런 콘크리트를 뭐 두껍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신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토교통부에 따른 평균에 따르면은 사실 이게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 2023년 7월까지 접수된 관련된 민원은 28만 5,848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 뭐 7만 119건이 신고가 됐었는데,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층간소음이 점점점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텐데요. 변호사님, 무슨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뭐 콘크리트 시공도 사실 해결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게 그렇게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해서 법률 등이 제정이 안 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법률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이하가 되도록 대략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 느끼는 예민함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해진 기준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뭐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서 해당 세대를 내쫓는다거나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령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거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대책이 뚜렷하게는 없는 상황이기는 해서 뭐 이해와 배려를 하시는 게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웃에 대한 배려나 뭐 이해, 그리고 스스로의 습관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양보하는 뭐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뭐 철길에 옆에 사는 사람들은 요란한 기차 소리에도 잠 잘 자고, 그리고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 소리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사실 뭐 아무 문제도 아닐 수가 있지만, 좀 예민하게 생각하면 엄청난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층간소음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이해와 배려로 해결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또 층간소음 보복하는 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또 네네.
우퍼 스피커 같은 장치를 활용해서 좀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복도 또 자칫하면은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있을까요? 네네. 그 층간소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되게 굉장히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야구 방망이 골프채 같은 걸 가져가서 문을 뚝뚝 휘두르고 치는군요.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본인 집에서 윗집을 툭툭 친다고 한들 층간소음의 문제만 발생할 뿐이지 그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범죄가 되진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서 문을 부신다거나 하면 그건 또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이 될 수도 있고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우퍼 소리를 듣는다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나도 시끄럽게 한다는 것 자체는 서로 층간소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진행 사례 중에 거기다가 욕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크게 트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윗집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모욕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였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스피커에다가 욕설을 녹음해가지고 크게 틀고 이러면 또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약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만 크게 틀면 범죄는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조금 더 나아가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방법이 피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나올 만도 사실은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고 서로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다 보니까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은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2016년도에 네. 남편이 3월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을 2016년 9월에 이게 대출이 있어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서, 그 둘째 아들한테 다 밀어줬어요. 그 집을 단독 명의로 해줬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팔아가지고 나눌 생각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증여세가 나올 것 같아요, 나누면은요. 증여세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지금 다시 이거 재협상 분할을 다시 상속을 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남편 사망 후에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을 하셨는데 원래는 자녀 2분과 이렇게 셋이서 나눌 계획이셨는데 한 분에게만 진행을 하신 상황이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이걸 물려줘가지고 네네. 그래서 다시 재산 분할을 그 당시에 이제 네. 상속세는 안 내고 부인이 있으니까 10억 이하는 안 낸다 그래가지고 안 내고 취득세만 5억 그 당시 이게 5억 4천이었거든요. 저기가 네네. 공시지가가 네. 그래서 취득세만 1,700만 원 냈는데 지금 만약에 재협상 분할이 되는 건가 그걸 알고 싶고요. 네. 또 이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이제 세금을 취득세를 다시 또 내야 되나 그런 걸 알고 싶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
네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일단 잘 들었고요. 네네. 이게 전반적으로 뭐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고 뭐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계산은 이제 네. 세무 관련된 내용이라 사실 세무사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네. 2016년 경에는 이제 아파트를 아들한테 단독으로 상속을 했고 그 당시에 뭐 네. 채무도 있어가지고 채권 채무를 모두 다 전부 다 그 아드님이 가져가시는 걸로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다시 분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네. 가액이 뭐 공시지가가 좀 상향 조절이 됐을 것 같은데 많이 됐고 네. 곱이 됐을 거예요. 예.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지금 변동이 있으셨어요? 그게 지금 그때는 치료받은 게 지금 전 시세가 그때는 치료받은 게 지금 뭐 15억 이 정도 하거든요. 아, 두 배 이상 이렇게 네, 오르신 네. 거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그 네. 상속 관련된 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자체라는 소송은 10년 내에는 가능하긴 하거든요. 상속 개시 이후. 그래서 뭔가 네. 사전 작업으로 소송을 해서 이 소송 결과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경정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한데 문제가 네. 지금 상속세 관련된 경정 청구나 이런 청구 자체가 보통 네. 신고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해서 지금은 아마 경정 신고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다시 재협상하는 게 어려워요? 네네, 그걸 재신고하시려면은 그것도 모든 기한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송도 그렇고 신고도 그렇고 무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신고를 다시 지금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2016년으로 돌아가셔서 그때 세 분이 나누신 걸 다시 바꿔서 다 이걸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소송 자체를 하셔서 하시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냥 경정을 하는 거는 통상 5년 기한이라 가지고 그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경정을 하시는 거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뭐 조금 공제 내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증여세든 상속세든 그 세금의 비율은 사실 동일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꼭 반드시 다시 상속세를 그때 안 내셨는데 굳이 이거를 다시 상속으로 해서 세 분을 다시 분할하시고 새로 신고하시는 게 맞는지도 한번 세무사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근데 뭐 5년이 기한이 따른 이미 넘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정 신고가 통상은 5년이에요. 세무 관련된 신고가 5년 정도를 정정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 상속세 기준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세무사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그 경정 신청을 뭔가 기산점을 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상속세 관련한 경정 신청은 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하시는 게 더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세무사님한테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적인 거는 네. 세무사하고 저기 하면 되는데 네. 일단은 재협상 분할이 지금도 되느냐 안 되느냐. 네네. 그거는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이거를 동의를 하거든요. 작은 애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셋이서 다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드리고 뭐 비용을 들여서 하시고 또 경정도 하는 게 세율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또 공제 항목의 차이는 있거든요. 증여로 할 때랑 상속으로 할 때 공제 항목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게 더 유리한 건지를 한번 세법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분할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 자체의 경정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경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하실 이유가 또 없어지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뭐 세무적으로 뭐 적게 나온다고 해도 일단은 협상 분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인데
세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법적인 문제는 모르더라고요. 네네. 이게, 예. 네. 그래서 한번 그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형식적으로라도 가능은 하고 10년이긴 해서.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해보는 게 네. 해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소송이랑 신고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그 소송을 예. 해서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신고를 보통 하시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걸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구청에다 하나? 상속재산 분할 이거는 만약에 협의서만 따로 새로 작성을 하실 거면은 예. 이제 그거는 세무사님한테 작성해가지고 드려서 국세청 쪽에 신고 절차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무사님이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서 경정이 사유가 안 된다거나 이걸로 입증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시면 형식적으로 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네네 그거는 한번 세무사님이랑 상의해서 방향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 막내가 둘째 아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얘가 다 같이 동의를 하면은 소송으로 안 가고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로 작성하시는 것 자체는 세 분이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네네 경정할 때 세무상으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간도 5년인데다가 지금 9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거라 가지고 세무사님이 이 기한 후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혹은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란 소송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자체는 10년 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상세 내용은 이제 세무사님이랑 상의하셔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세무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어쨌든 지금 신고일로부터 보통 5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5년, 그러니까 신고요. 신고 그 상속세 경정 청구 자체가 5년 내에만 가능하니까 그거는 문제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은 꼭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디다가 그러면 지금 제가 상의를 한다면 네. 일단 세무사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세무사님이랑? 네. 근데 제가 세무사님이랑 이게 상의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럼 왜 안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한이 도과가 된 걸로 보이고 경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필요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그 판결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가 법무사한테 법적인 걸 모른다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무사 쪽에서는. 근데 이제 기한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소송 자체는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소송을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가능하다. 기한이 아직 도과는 안 된 걸로 보인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네네네. 네,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왜냐면 지금 세금 납부 때문에 연락을 주신 거다 보니까 그 뒷부분은 이제 세무사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집을 팔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집이 있을 때 지금 명의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막 다시 처음으로 돌이켜서 하는 거 자체가 이유가 있으셔야 아마 가능하실 거고, 이거를 세무사님이 경정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볼 땐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서 기한 자체가 너무 도화가 돼서 자기들은 그 법무적인 거는 모른대요. 세무적인 것만 알지. 근데 내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어차피 그때 당시에 뭐 상속세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형식적인 신고는 아마 하셨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신고를 다시 이제 그때 제가 이거를 그때 신고를 제가 법무세를 안 끼고 네. 구청 가서 내가 혼자 했어요. 이런 거를 그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5억 4천이었거든요. 네네. 네. 공시지가가 1,700만 원 취득세 내고 그냥 신고도 안 했어. 10억 미만 안 나온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통장, 자녀 통장, 내 통장 뭐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내는 걸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고를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신고를 경정하는 신고를 하셔야 될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당시에는 상속세가 없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상속세가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다르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정이 가능한지 기한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고 하면 그 협의서를 협의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소송 자체는 가능하고 협의서 작성하는 것도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 내용은 한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세무사님이랑 뭐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저기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지방에 뭐 여기 한 1억 공시지가 뭐 1억 이 정도 되는 거 집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소송을 해서 된다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급해서 다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취득세도 더 뭐 어쨌든 지금 세 분이 가지시는 거게 되니까 뭐 지분별로 그만큼 또 보유한 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보유세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그 지방에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그 시가 저기 1억 3천짜리 저걸 샀어요. 그 오피스텔을 사고, 또 큰애는 이거 전세를 끼고 그 3억 미만짜리 뭐 몇천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집을 샀는데, 만약에 이 집을 물려받자 셋이서 나누면은 이 아파트를 팔 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세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시 분할을 해서 전에 상속세를 내는 게 맞으신 건지부터 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세율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상속이든 증여든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제하는 항목이 다른 거고, 이제 뭐 보유세가 달라지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세무사님을 뭐 위임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무상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비용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요거를 잘 아시는 분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까다롭고 이래서 또 안 하시는 세무사님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분류에서 많이 하시는 세무사님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부터 좀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시지가가 5억 4천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10억이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공시지가가. 네네.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또 나오나요? 기준은 사망 당시 어쨌든 뭐 그걸로 할 텐데, 그 가액이 올랐으면 지금 사후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신고 자체가, 기한 자체가 일단 좀 많이 도과가 되신 걸로 보이기는 해서 이거 자체가 지금 맞는지부터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율이든 이런 비율에 대한 거는 세무사님한테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가지고 여기서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상담자분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만화가인 저는 한 에이전시로부터 웹툰 작화 계약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조율을 위해 가계약서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한 긴 문서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법률 자문도 받아보면서 검토하려고 했는데 에이전시로부터 신작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전자계약서의 서명이 완료됐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달라고 해서 우선 전자계약서의 서명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를 보내준 다음 문제가 되는 계약서 문구는 나중에 수정 요청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신중한 성격의 저로서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고 작업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데 에이전시가 계약서 작성을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담자께서 서명부터 하고 작업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즘에는 전자계약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계약서가 오면 서명부터 하고 내용도 안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계약에는 구속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함부로 날인을 하게 되면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것도 동의하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 서명을 먼저 하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 후 문제되는 문구를 추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물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유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서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들을 모두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무효를 기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끝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작화 계약이라면 뭐 수정 작업 조건이나 업무 범위 등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께서 서명 전에 주의해야 할 문구나 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작화 계약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뭐 무효가 될 만한 조항이 있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고요. 네. 다만 분쟁은 계약서 자체에서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그 상세 내용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무 범위가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몇 회를 수정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혹은 며칠까지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한에 대한 부분, 상세 내용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몇 회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각 대가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웹툰 작가와 에이전시 간의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범위나 그에 대한 대가의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해외 판권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뭐 해당 작품이 뭐 방송으로 되기도 하고 영화로 되기도 하고 이런 제2차 저작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가 이거의 대가인지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네. 저작권을 뭐 양도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작권이나 판권 문제도 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있다면 상담자께서 추후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첨부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도 많이 사실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밀 유지 약정은 보통 당사자 간의 비밀 유지 약정을 하는 건데요. 대리인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사자와 함께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분쟁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3의자라거나 혹은 비밀 뭐 유지를 해야 되는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이 구두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 프리랜서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이게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말로만 했고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구두 계약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그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구두 계약으로 계약의 성립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2회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작품 어떻게 뭐
그 내용을 진행한다, 업무 범위를 정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 저작권이라든지 관련돼서 어떻게 뭐 대가를 언제까지 준다 이런 내용은 구두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구두 외의 범위를 뭐 구두로 다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말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계약은 보통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잘 모르고 계약서에 동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회사를 다른 회사 한다거나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계약서 수정에 되게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조항을 검토한다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반드시 꼭 법률 검토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현재 아빠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아니고 따로 살고 계세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식당일, 상가, 성소일 등을 하셨는데 일이 고되고 고용주가 갑질을 한다며 한탄을 하더니 언제부터인지 퇴근하고 매일 술을 드셨죠. 그러면서 아빠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부모님 싸운 기억밖에 없네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부모님이 싸우면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밤에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엄마는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그 남자랑 같이 살겠다고 집을 나갔고요. 근데 1년 전쯤 그 남자분이 지방에 일하러 갔다며 혼자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가끔씩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찾아옵니다. 집에 오면 아빠와 저에게 폭언을 하고 집안 물건을 던지거나 부숴놓고 사라집니다. 특히 안타까운 부분은 저에게 폭언을 하는 건데요. 임신했을 때 너를 지우려고 했다. 왜 태어나서 내 인생 망가뜨렸냐. 너 키우다가 인생 종쳤다. 넌 엄마한테 고마워할 줄 모른다. 뭐 쓰레기 같은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해댑니다. 집을 나가 도망가려다가 붙잡혀 들어간 적도 있네요. 아빠에게 울면서 엄마와 이혼하고 멀리 이사가서 살자곤 했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빠는 이혼 절차 밟는 것조차 번거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도 나서서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요. 엄마가 만약 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이 어려운가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아빠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같은 것도 해야 하나요? 엄마는 같이 살던 아저씨와 헤어진 것 같고 조만간 집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전 더 이상 엄마랑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엄마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적금금지 같은 걸로요. 제가 만 15세인데 아동학대 신고가 될까요? 도움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민감한 청소년기의 가정 불화를 겪고 계셔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이 술에 취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자녀에게 너무 심한 폭언을 하는 행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제 법률은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해당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법률적으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 그리고 정신 혹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집을 뭐 쑥대밭으로 만드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 15세 청소년입니다.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엄마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뭐 보통은 가정 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관련된 경우에는요, 뭐 가처분이라기보다는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게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더 빠르고, 물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럼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네,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를까요? 네. 그럼 만약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 어머니께서 술에 취하면 폭력적 행위 또 폭언을 한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것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요, 통상적으로 뭐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조치를 한다거나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런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받으시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재발 우려가 사실 있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접근 금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실익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 15세 중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만 15세 중학생이신 경우에는 보통 존속이라고 해서 그 보통 자녀에 대한 학대는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동복지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어머니 측에서 이혼을 거부한다면 아버지와 상의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이혼 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아버지 명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 시에 이 보증금 같은 경우 어머니와 재산 분할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기여도라든지 뭐 기여한 부분이라든지 누가 이걸 마련했는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분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골목길에서 행인이 자꾸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차를 잠시 주차해놓고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골목길에서 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 자신의 팔꿈치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속 10km로 주행 중이었다고 했는데요. 얘기가 격해지면서 상대가 욕설을 하더군요. 그걸 듣고 화가 나서 저도 욕설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상대의 일행이 욕설을 하면서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과격한 몸싸움을 하게 됐는데 상대가 제 얼굴을 때리길래 저도 그 사람 얼굴을 가격했어요. 근데 저는 뺨을 맞아서 빨갛게 부어오른 반면 상대는 광대를 맞았는데 광대뼈가 약간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상대가 부상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저는 2명에게 폭행을 당했었고 서로 폭행을 했다가 상대가 부상이 더 크다고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서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연으로 봤을 때는 상대 측에서 먼저 폭력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합의나 벌금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요? 일단 먼저 때렸다라는 거는 뭐 죄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다만 뭐 먼저 때렸고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로 방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쌍방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정당방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을 보면 상담자님께서 먼저 폭행을 당하셨잖아요. 이 상담자님이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당방위에 해당을 하려고 하면 그 범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 때렸을 때 때리는 거를 막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였다고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아예 새롭게 유형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폭력을 같이 행하기 전에 막는 행위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진행 중에 침해가 있을 때 방어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맞고 나서 다시 때린 거기 때문에 네. 정당 방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상담자님은 뺨이 부었고요. 상대편 중 한 명은 광대뼈가 골절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상의 심각성만 놓고 보면 상대가 더 많이 다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그 상대가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돈 합의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도 상담자님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쌍방이 피해자이면서 다 가해자인 상황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의금의 개념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가 더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실제로 손해를 많이 끼친, 더 많이 손해를 입으신 분이 그 손해배상금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뭐 먼저 때리신 분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위자료의 측면에서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경위라든지 뭐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맞고 반응을 하신 분이 더 피해를 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걸 조율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못 받는다, 상담자분이 못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를 해야 되지만 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서로 상계 처리가 되면 오히려 상담자분이 더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합의금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상황이긴 하군요. 네네. 네네.
그럼 상담자님께서 상대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합의금이라는 거는 형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낮추고 서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사실 그럼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서로 그 금액에 대한 동의가 있고 뭐 처벌불원서 제출한다는 거에 동의가 있어야 서로 합의가 되는 거라 서로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형사 절차랑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셔서 거기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금원을 수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쌍방 폭행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욱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고 서로 피해가 아주 극심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서 단순 폭행으로 보게 되면 사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 기록이 남지도 않고 전과가 남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고 하시면 서로 합의하시고 금액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